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들 간의 의리를 떠올릴 때가 많죠. 하지만 여자들 간의 우정과 의리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게 시댁, 친정, 아내들의 사연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빠가 그러던데요? 자기 아내는 목석 같아서 밤에 재미가 없다고요. 반면에 저는 능동적이라서 좋대요. 괜히 저 어떻게 기 잡으려고 연락하셨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바람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도 밤마다 남편한테 잘하셨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육볶음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친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홀몸으로 절 키우셨죠. 다행인 것은 어머니의 손맛이 좋아 요식업으로 돈벌이가 쏠쏠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요식업을 해오시다가 제육볶음 집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가게 앞에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회사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손도 부족해졌는데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여서 친정어머니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돕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어요. 식사 마치고 가는 분들께 요구르트 하나씩을 나눠주는 거였죠. 요구르트 하나로 센스 있다는 말을 들으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얼굴을 비추는 단골 손님들과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매일 점심 드시러 오는 남자 세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세 분 중 한 분과 특히 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건실한 사고방식도 마음에 들었어요. 길지 않은 연애를 끝으로 결혼에도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회사원이었고 저희 집안은 자영업만 해오던 집이란 걸 빼면 닮은 점이 참 많았죠. 20대의 젊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정말 잘 대해주셨고 남편의 사랑도 변함이 없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유,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니? 올 거면 빈손으로 오지 또 뭘 이렇게 챙겨왔어, 응? 아유, 애 얼굴 상한 거 봐라. 넌 네 와이프 살이 이렇게 빠졌는데 가만히 있었어? 남들은 그렇게 안부 인사하러 오라고 보챈다는데 시어머님은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성하셨죠. 그래도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깜짝 방문하면 기뻐하시면서도 힘들게 뭐하러 왔냐며 꾸짖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을 낳고 나서 또 한 번 임신을 하셨었대요. 딸이었다고 하는데 산달이 다가오기 직전에 유산으로 잃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편 혼자 외동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때 이후로 시어머님 마음속에는 딸이라는 존재가 계속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를 본 순간 딸처럼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다정한 시어머님 덕분에 시집살이는 무슨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제육볶음집에 자주 오던 단골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남편이고 둘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지만 저와도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 둘도 모두 결혼해서 부부 동반 모임도 갖고 종종 얼굴 보며 만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남편 빼고 둘만 밥 먹으러 온 겁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익숙하게 제육볶음 2인분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둘만 왔느냐 물었죠. 남편은 뭐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갔다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하고 넘기려는데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해도 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우물쭈물거리더군요.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그러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편하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한 명의 입이 열리더군요. 이걸 우리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도 이제 우리 친구니까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네. 요즘 네 남편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녀. 우리한테도 물었는데 없다고 하긴 했거든? 무슨 일인지 너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로는 골치 아플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뭐든지 칼 같은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비밀로 해가며 돈을 빌릴 만큼 급한 일이 뭘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죠.
금액을 물어보니 대부분 1,000만 원씩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군요. 1,000만 원이 뚝딱하고 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왜 빌리고 다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부터 알아내야 뭐든지 해결되겠다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 다 들었으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부부관계는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뢰가 깨지면 결혼 생활도 힘들지 모른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치를 보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술에 취해서 친한 친구의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말아먹고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좀 도와달라고 우셨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대요. 당장 급한 돈이 5,000만 원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신혼집 구하느라 돈을 다 쓴 상태라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시아버님을 도와주고 나선 본인이 빚 독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게 남편의 월급을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던 터라 따로 돈을 빼서 빚과 이자를 갚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사정은 알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비밀로 하느냐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들킬 거면 처음부터 나랑 의논하고 결정하면 좋았잖아. 시아버님 나한테도 소중한 분이셔. 사실대로 말했으면 내가 그냥 무작정 모른 척 하자고 했겠어? 변호사를 만나서 알아보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했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곤 연신 미안하단 말만 하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신경을 애써 감추며 시어머님은 아시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야 모른다 쳐도 시아버님의 문제인데 어머님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체 남자 둘이서 무슨 배짱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님이 모르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걸복걸하듯 부탁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아시면 이혼하니 많이 할 거라면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거죠. 저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선한 거짓말쯤 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선한 거짓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르기 마련이잖아요. 전 단호하게 시어머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고 남편 또한 결국 포기하고 제 뜻대로 하라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제육볶음집은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온화한 웃음을 짓고 계신 시어머님을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만큼 상처받으실 걸 알아서 더더군다나 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어 직장 동료의 이야기부터 남편의 고백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신 건 처음이었어요. 전 화들짝 놀라 휴지를 가져다 드리며 품 안으로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훌쩍거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너에게 정말 창피한 꼴을 보였구나. 과거에도 너희 시애비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면서 산 세월이 있거든. 이제는 늙어서 사고 안 치겠거니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치는구나. 아들이란 놈은 숨기고 덮어주기 바쁘고 너 없었으면 난 바보같이 속고만 있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이전에도 주식이니 투자니 뭐니 하면서 고생을 시켰던 모양이더군요. 전 어머님을 달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남편이 빚낸 걸 다시 물을 수도 없고 5천만 원은 저희가 알아서 갚겠다고요. 남편이 갚아준 5천만 원을 제외하고 5천만 원의 빚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두 분이서 갚아야 할 짐이었습니다. 저도 1억까진 힘들지만 열심히 장사하면서 갚으면 5천만 원은 2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말이야 쉽지 실제로 매달 빚을 갚으며 사는 건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남편과 시어머님을 사랑했고 남편의 월급이 안정적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모조리 빚 갚는 데 쓰고 제 벌이로 생활비를 쓰기로 한 것이었죠. 친정어머니께선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곤 노발대발하셨으나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래, 자네가 효자인 것도 알겠고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도 잘 알겠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숨기고 대출 낸 거 그건 정말 잘못한 짓이야. 딸한테도 들었지만 그 빚 갚는 돈은 모두 자네 월급으로 해결하도록 해. 남편은 친정어머니의 말씀에 알겠다며 다시금 죄송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죽으란 법은 없는지 제육볶음집이 잘 돼서 제 벌이가 더 풍족해졌거든요. 단지 남편 월급으로 넣던 적금 하나를 해지해야만 했죠. 그리고 시어머님과 아버님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미안하단 말을 전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하던 경비일을 관두고 좀 더 일이 힘든 업종으로 이직하기로 하셨어요. 일은 힘들어도 벌이는 더 좋아서 빨리 빚을 갚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좀 볼 수 없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전 일단 진정하시라고 말씀드리며 당장 시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급히 운전해서 시부모님 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낯선 남자가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아버님 빚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더랍니다. 캐피탈에 빚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 때문이냐 물었더니 글쎄 사채도 손을 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 도박쟁이들한테 돈 빌려주면 꼭 이렇게 안 갚는다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게 전부 거짓이란 겁니다. 시어머님이 안 믿으니 그 남자가 여러 장의 사진을 던지고 갔답니다. 그렇게 확인한 사진들엔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는 도박장에 들어가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정말 충격적이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시어머님께 원래 전에도 이런 적 있었느냐 물었더니 주식이랑 투자는 있었어도 도박한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도 도박처럼 비장장 주식에 투자하고 해서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성향인 건 알고 있었대요. 1억이 넘는 빚이 모조리 도박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하니 숨이 막히더군요. 전 진지하게 시어머님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왔지만 도박에 한 번 빠지면 다시 정신 차리기 어렵잖아요. 중독성이 있다 보니 또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시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버님이 다신 도박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 말을 믿어선 안 된다고 했어요. 묻고 넘어가더라도 각서를 받아두든 이혼 준비를 하든 뭐든 하라고요. 시어머님은 제 조언을 들으며 진지하게 이혼하고 싶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곁에서 도와드리기로 약속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론 이혼하지 않으실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나이 또래에선 이혼이란 엄청 큰일이잖아요. 서로에게 흠이 된다고 생각하실 게 분명했죠. 그렇다고 제가 친딸도 아닌데 나설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친딸 못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제 맘을 아셨는지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고맙다. 너랑 같이 있으면 진정한 내 편은 남편도 아들도 아닌 며느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오늘 아들도 불러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말할게.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꾸나. 그렇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연락해 다 같이 시부모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의 폭탄 선언으로 시아버님의 도박 사실을 남편도 알게 되었죠. 혹시나 남편도 짜고 친 구스톱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몰랐던 사실인지 깜짝 놀라며 마구 소리치더군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절 확 째려보시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이 5천만 원 빚냈단 거 알게 됐을 때 저들끼리 쉬쉬하면서 갚으면 될 일이었대요. 그걸 굳이 시어머니한테 말한 건 가정 파탄 내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화를 내는 겁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황당하기 그저 없었죠. 그런데 저보다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주시더군요. 인간이면 여기서 바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어떻게 며느리한테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냐고 소리칠 수 있냐면서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박 빚인 줄 알았다면 대출 내서 대신 갚아주지도 않았을 거라면서요. 모든 게 다 아버지 잘못인데 남 탓하는 거 비겁하다고 소리쳐주니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버님, 방금 하신 말씀은 답답해서 그냥 한 소리라 생각할게요. 저한테 화내실 일 아닌 거 본인이 더 잘 아시죠? 솔직히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님도 지금 아버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예요. 저희 전부 시아버님이 낸 빚 갚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박이라니 저도 진지하게 이혼 고민할 정도예요, 지금. 제 말에 시아버님도 남편도 놀라선 두 눈을 크게 뜨더군요. 시어머님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는지 시아버님도 깨갱하고 기죽더군요.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건지 대안이 있느냐 물었더니 안 그래도 부업을 알아보고 계시답니다. 자기도 그땐 미쳤었다며 다신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죠. 물론 저는 믿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한 번 더 믿어주기로 결심하신 듯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희는 참고 사는 짓은 안 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나이 때는 참는 게 기본이더군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이미 한 번 이혼을 제안했었는데 다시 나서서 난리칠 순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시댁 부모님이니 묘하게 선이 있잖아요. 다시 이혼하라고 재촉하는 건 그 선을 넘는 행동인 듯 했죠. 하지만 다시 또 도박에 손을 대면 그땐 꼭 이혼하시란 말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땐 가만히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답하셨죠. 그리고 남편도 아버지 일이 자극이 되었는지 부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죠. 게임이 어떻게 부업이 되나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게임 속에서 얻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 수가 있더군요. 주말마다 노가다 하듯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주워서 파는데 첫 달은 10만 원 벌더니 나중 되니 달에 50은 버는 거예요. 밖에서 고생하면서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싶었습니다. 나 어제 준 아이템 10만 원에 팔았다? 대박이지? 이대로 캐릭터 계속 성장시키면 나중엔 달에 100씩 벌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캐릭터 키우려면 투자도 해야 하거든? 10만 원 정도만 충전해도 될까? 전 남편의 말에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5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투자하는 거야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말에도 게임하느라 저랑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부업이라 생각하고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단 저는 그 게임 투자로 번 돈은 여분의 통장 계좌에 이체시켜두라고 했죠. 그래야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적금 개념으로 관리했어야 하니까요. 일종의 안전장치였죠. 대신 저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친구분도 남편이 도박해서 소송 걸어서 이혼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같은 것들을 물어보느라 셋이서 만나곤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바빠서 이렇게 여자들끼리 만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막상 셋이서 만나니까 이야기가 참 잘 통하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살짝 개구지면서 말을 재밌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셋이서 깔깔 웃으며 떠들고 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주말에 시간이 맞으면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생긴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회사 앞에서 운영하는 제육볶음집이다 보니 진상은 많지 않은 편인데 간간이 한 명씩 오긴 합니다. 그리고 진상의 대부분은 근처 회사원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가 많죠. 저희가 주말엔 점심 장사만 하거든요. 그날도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어머님과 함께 셋이서 밥 먹자고 약속을 잡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일부러 저희 가게까지 와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계셨죠. 그때 처음 보는 한 젊은 커플이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자리까지 안내하고 주문을 받으셨고 저는 주방 일을 돕다가 홀로 나온 상태였어요. 한껏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 젊은 커플은 절 보자마자 손을 들어서 부르더군요. 뭐 요청하실 거 있냐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요리는 저 뚱뚱한 여자분이 하는 거 아니죠? 솔직히 좀 비위상해서요. 요리하다가 땀 오른 거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저분이 하시는 거면 저희 그냥 나가게요. 이런저런 진상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타입의 진상은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다 못해 내가 들은 말이 진짜 맞나 하면서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님은 40대 때 건강이 안 좋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맞아서 평균 체형보단 통통한 편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뚱뚱한 편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님을 콕 찍으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을 돌려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하게 물드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듯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에 휩싸였던 거죠. 시어머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진심을 다한 험한 말이 튀어나왔을 것 같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소리치려던 찰나였어요. 그때 갑자기 주방에서 쿠당탕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요리하고 있던 친정어머니가 제육을 볶던 나무 주걱을 그대로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평정함을 유지하는 편이셨기에 그렇게 흥분해서 날뛰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상 손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마구 소리치셨습니다. 야, 너네가 뭔데 비위가 상하니만이야? 너네 얼굴이 더 비위상해. 알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으려나 싶었는데 역시 관상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너네 거울도 안 보고 사니? 얼굴에 심술보가 아주 그득그득해서 말이야. 너네 같은 손님 안 받으니까 나가. 당장 안 나가면 그 심술보를 다 뜯어내줄 테니까. 나무 주걱을 들고 소리쳤더니 진상 손님 둘 다 기겁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그러더니 신고하니 많이 하길래 우리 가게 CCTV는 음성 녹음도 되는데 감당 가능하겠냐 물으니 입을 꾹 닫더군요. 누가 봐도 먼저 선빵을 날린 건 진상 손님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인플루언서인데 인터넷에 올려서 소문낼 거라면서 뻔뻔하게 소리치는 거 있죠. 친정어머니는 너희들이 대통령이어도 아무 상관없으니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흥분해서 나무 주걱을 마구 흔드니 묻어있던 제육 양념이 진상들 옷에도 튀었죠. 그제야 소리를 빽 지르며 다신 장사 못하게 될 줄 알라며 허세 가득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더군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가게 안은 싸한 적막이 감돌았어요. 전 먼저 시어머님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헛소리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저랑 같은 생각인지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님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입술을 움찔거리더니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안 사돈. 지금 꼴 좀 보세요. 나무주걱 흔드느라 지금 얼굴에 제육 양념이 다 묻으셨잖아요. 길 가던 누가 보면 범죄자 나타났다고 신고할 정도라고요. 내가 정말 못 살아. 시어머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보니 진짜 가관이더군요. 하도 머리를 흔들고 고함을 지르느라 위생모 밖으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엉망이었고 얼굴에도 제육 양념이 피자국처럼 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험악하기 그지없는 얼굴이었죠. 그 모습에 저도 웃음이 터져서 배를 잡고 깔깔댔어요. 가게 안엔 단골 손님 2테이블도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계신 손님들도 막 웃으셨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더니 배가 고플 지경이었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2살이 더 많아서 언니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날은 점심 저녁까지 같이 먹고 밤에 술도 한잔했답니다. 저도 그 순간은 딸과 며느리에서 벗어나 한 여자로서 함께했어요. 세 여자의 우정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행복한 우정만 이어나갔다면 좋았을 테지만 남자들이 방해를 하더군요. 바로 시아버님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고작 6개월 만에 다시 도박에 손을 대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죠. 시아버님 스마트폰을 통해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님은 저와 친정어머니를 불러 술자리를 펼치셨어요. 그리고 도박 이야기를 꺼내며 신세한탄을 하셨죠. 저와 친정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나도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가 별로 놀랍진 않네. 그냥 이제 실망할 힘도 없는 것 같아.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아가는 나더러 이혼하라더라. 나도 이혼이 답이란 건 아는데 막상 그러려니 너무 무서워.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친정어머니는 바로 그럴 수 있다는 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섭섭하게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죠. 너와 내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는 순간부터 우린 사돈에서 벗어난 사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평생 네 곁에 있을 거니 혼자란 생각하지 말고 이혼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시어머님은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진정한 내 편이 생긴 것 같다며 기쁘다고 울음을 터뜨리셨죠. 저도 어머니도 함께 셋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히 시댁과 친정의 만남을 넘어선 끈끈한 정이 생긴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밉게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어머님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말이에요. 전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어머님은 이혼을 원한다는 이야기를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심드렁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럼 그렇게 해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당신 당장 게임 안 꺼? 부업이니까 돈 버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지금 시부모님 이혼 이야기라는데 어떻게 이 와중에도 게임을 하냐? 이거 정상 아니야. 당신도 아버님처럼 빠진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말에 발작하듯이 몸을 일으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자기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돈 벌려고 게임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다그치더군요. 우리를 위한다는 말도 엄청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 몰래 뒤에서 사고친 건 시아버님과 남편이잖아요. 처음엔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납작 숙이더니 이젠 우리를 위해서란 말을 한다뇨. 심지어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 게임에 빠져들더군요.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 방으로 들어가 단골로 자주 찾아오던 남편의 회사 동료 두 분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혹시 내일 점심시간에 들려주실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습니다. 두 분 다 흔쾌히 그러겠다는 답이 왔어요. 남편 몰래 와달라는 말을 붙였으니 대충 제가 뭘 물을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다음날 친정어머니께 부탁해서 안쪽에 마련된 방으로 직장 동료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제육볶음을 내드리고 다 먹었을 때쯤 들어가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서히 좀 변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계기가 게임 같다는 이야기였죠. 두 분도 이미 남편이 게임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더군요. 저는 자세히 아는 게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걔가 아이템 팔아서 생활비 보탠다고 했죠? 초반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게임이란 게 그렇거든요. 투자하면 할수록 더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밀리는 시스템이요. 다른 직장 동료분 말씀에 의하면 며칠 전에도 아이템 룰렛에 30만 원 꼬라박았다는 말을 했답니다. 아이템 룰렛이 뭐냐 물으니 1,000원에 룰렛 한 번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 룰렛에는 비싼 아이템도 있고 저렴하고 허접한 아이템도 있답니다. 거기서 비싼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계속 룰렛을 돌린다는 거죠. 말로 들었을 땐 딱 도박이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박이나 다름없는 거 맞다고요. 계속 유저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경쟁을 부추기니 제 캐릭터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게임 회사의 상술에 놀아나고 있다는 소리였죠. 애먼 돈을 쓰면서까지 말입니다. 저희가 여유 있는 상태면 모르겠지만 당장 빚까지 갚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빠져들었다 생각하니 한심하기 그저 없었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고 있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또 다른 직장 동료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측인데요. 그 게임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묘한 사이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번에 폰에 뜨는 알림 보니까 자기야라고 부르던데 뭐 장난일 수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같았으니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설마 하니 바람까지 피웠겠어 하는 생각이었지만 직장 동료분이 하신 말씀이니 더 믿음이 갔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말을 해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현재 회사 내부에서도 남편의 평판이 안 좋답니다. 동료인 두 분도 남편과 개인적으로 안 만난 지 좀 됐다더군요. 확실히 게임에 빠지면서 사람이 변하긴 했대요. 간간히 무시하는 말도 쓰고 업무에 집중을 못해서 평가도 나쁘단 거죠.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꽤 큰 문제겠구나 싶었습니다. 진심을 다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직장 동료분들을 보내고 친정 어머니께 먼저 말해주었어요. 게임에 푹 빠져 돈도 많이 쓰고 있는 듯하고 바람도 의심되며 직장 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다는 사실을요. 친정어머니의 입에서 답답함이 섞인 숨이 토해졌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다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이냐며 한심하다셨죠.
며칠 뒤 시어머님 이혼 문제로 변호사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 이야기도 상담받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시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어머님은 제게 미안하다시며 어렸을 때도 안 하던 게임을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이혼하라고 하셨죠. 대신 이혼하더라도 자기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진짜 진심이 느껴져서 괜스레 쿡쿡 찌찡해졌었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셋이서 같이 맹세했잖아요.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함께 하기로요. 저도 어머님 너무 좋고 함께 얘기하면 행복해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는 또 다른 인연을 맺은 거니까 앞으로도 항상 같이 해요. 그렇게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님의 응원을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의 폰을 보기 위해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은근슬쩍 패턴을 보기 위해 했었죠. 며칠을 고생하다가 결국 어떤 모양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다가 몰래 폰을 빼서 거실로 나왔죠. 패턴을 풀고 메신저와 문자를 확인하는 내내 어찌나 무섭던지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심할 만한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일까요? 증거는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했던 말 그대로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떠드는 그 톡을 보고 있으니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상대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척 봐도 앳된 얼굴이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거든요. 전 상대방의 연락처와 대화 내용 백업본을 제 폰으로 넘긴 후 다시 남편 옆에 폰을 내려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두 숨길 생각이었거든요. 처음엔 눈물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슬슬 남편을 향한 애정을 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상대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신분을 밝혔더니 잠시 침묵 후 어쩐 일로 연락했냐고 묻는 거 있죠. 제가 누군지도 알면서 어쩐 일이냐 묻는다는 건 당신과 연애하고 있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단 소리죠. 척 봐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유부남과 연애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저지른 일인가요? 그런데 요즘 애들 참 당돌하더군요. 제 말에 귀 하나 죽지 않고 웃으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만나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더군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이 정도 깡은 돼야 유부남 만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마지막엔 제가 경고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에겐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갈 테니 걱정 말라고까지 하는 거 있죠. 진짜 대단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제가 더 겁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제 호출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님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제육볶음 집 문을 닫고 홀로 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일단 변호사의 조언대로 약속 장소로 가서 녹음하긴 할 건데 이 정도로 당당하게 나오는 여자라면 만만의 준비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에 대비해 저도 준비가 필요했죠. 그때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는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더니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될까 걱정했더니 일행 아닌 척 뒤 테이블에 앉아 계시겠대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 그게 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들면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마.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곁에 있으면 너도 힘이 나지 않겠니? 어차피 그 아이는 나나 언니나 얼굴도 모를 테니까 말이야. 시어머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떨리는 일이었는데 뒤 테이블에 두 분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의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끼리 의지를 다지며 약속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일이라서 가게 문도 닫고 만나러 가야만 했죠. 제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친구처럼 팔짱 끼고 들어와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니 프로필 사진으로 봤던 바람녀가 들어오더군요.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대체 왜 나이 든 유부남을 만나나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또각또각 걸어온 바람녀는 커피 한 잔을 시키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안녕하세요,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하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 모습에 맞은편 테이블의 어머니들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바람녀는 등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인사는 생략하고 둘이 게임에서 만난 거 맞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모든 걸 얘기해 주더군요.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서 만난 거 맞고 같이 무슨 길드 같은 거랬대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좋은 아이템도 사주고 했답니다. 저 오빠가 유부남인 거 알고 좋아한 거 맞아요. 먼저 오빠가 저한테 호감 표시했고 저도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사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이트하고 있고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한 번을 버벅대지 않고 제 얼굴을 보면서 또박또박 말하는데 진짜 심상치 않은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전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22살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어린애였습니다. 나이를 듣고 피식 웃음을 흘렸더니 바람니 얼굴이 더 당당해지는 거 있죠. 무기력은 고작 제 나이 하나뿐인 정말 새파란 어린아이였습니다. 계속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던 중이었기에 제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게끔 유도했어요. 언제부터 만난 건지, 남편이 어떤 걸 해주었는지 같은 것들이었죠. 당당하게 나오기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나온 줄 알았더니 정말 마냥 어려서 그랬던 건가 봐요. 제게 유리한 증거들을 신나서 말해주는 걸 보면요. 남편과 만난 지는 3개월쯤 지났다고 했고 명품백도 하나 사줬더군요. 분명 시아버님 빚을 갚느라 남는 돈도 없었을 텐데 카드를 그은 건지 뭔지 참 별짓을 다 한 거 있죠. 제게 유리한 정보들을 모두 캐낸 다음엔 진심을 다해 조언해 주었어요. 학생이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소송 걸면 학생 범법자 되는 거 알아요? 바람 소송 걸면 꼼짝없이 걸린단 소리예요. 남편이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살 넘었으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 삶 똑바로 사세요. 그런 제 말에도 콧방귀를 뀌면서 남편이 이미 이혼할 거라고 했답니다. 올해 안에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다나요? 젊은 여자 만나려고 하는 뻔한 거짓말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더군요. 어디서 어디부터 말해줘야 할지 가늠도 안 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저더러 뻔뻔하게 구는 여자에게 친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느 정도 증거가 될 만한 말들은 모두 들었으니 그대로 자리를 파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얼굴 보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피곤할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바람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오빠가 그러던데요. 자기 아내는 목석 같아서 밤에 재미가 없다고요. 반면에 저는 능동적이라서 좋대요. 괜히 저 어떻게 기잡으려고 연락하셨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바람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도 밤마다 남편한테 잘하셨어야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험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달려들어서 커피잔을 쥐고 바람녀의 얼굴에 쏟아 붓는 게 아니겠어요? 바람녀는 깨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넘기며 누구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멍하니 고개를 돌려보니 빈 커피잔을 쥐고 씩씩거리는 시어머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누구긴 누구냐며 네가 그렇게 좋다는 그 오빠 애미 되는 사람이다 하며 더 크게 소리치셨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수군거렸고 자연스레 저희 테이블로 이목이 집중되었죠. 시어머님의 그토록 환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에 비해 순둥하신 편이라 항상 허허실실 웃는 편이셨거든요. 어머님은 눈물이 차오를 만큼 분노를 터뜨리면서 소리치셨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 니깟게 뭐라고 감히. 우리 며느리랑은 평생 함께 할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좋다는 오빠? 그래, 데려가서 같이 살아봐.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근데 그 전에 지금 당장 사과해. 우리 애한테 상처 준 거 당장 사과하라고. 그 순간 시어머님이 저를 우리 애라고 부른 게 어찌나 감동적이던지요. 바람녀는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해하며 우물쭈물 사과를 하더군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였지만 대충 받아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다닥 가방을 들고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저희 테이블엔 저와 시어머님, 친정어머니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애라고 부르는데 저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정말 두 분이랑 같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또 혼자 땅굴 파면서 우울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셋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의논도 하면서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평소 퇴근하고 오면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기 바빴는데 그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즉시 바람녀가 모든 이야기를 했구나 싶었죠. 남편은 저를 힐끔 바라보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더군요. 알겠다며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자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넌지시 물어왔습니다. 전 아버님이 다시 도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심드렁하게 반응하는 거 보고 다른 데 빠져있구나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바람 이야기의 직장 동료분들을 대면 그분들 입장도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 후로는 밤에 몰래 폰을 보고 알았고 상대 여자에게 전화했더니 먼저 약속을 잡길래 오늘 만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묻더군요. 그냥 처음부터 자기한테 물었으면 솔직하게 다 말했을 거라면서요.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는 거 있죠. 당연히 이쯤 되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전 지금 당당하게 나오는 태도가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답답해서 그랬대요. 아버지 빚 때문에 집에 오면 제 눈치를 보느라 갑갑하고 회사에 가도 직장 동료들이 제 스파이 같아서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눈치 보느라 답답하고 갑갑해서 바람 피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느 누가 갑갑하다고 바람을 피워? 게임하는 것도 다 이해했잖아. 근데 바람 피우는 것도 내가 이해해줘야 하니? 남편은 입을 꾹 다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치 준 적도 없는 내 눈치 보느라 갑갑해서 그래서 그 여자한테 명품백 사주고 그랬느냐 물으니 이젠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잡것한테 명품을 사줬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당장 게임 부업으로 번 통장 잔액 불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쭝얼거리는데 다 썼답니다. 그 바람 잡것한테요. 이거 사람 아니구나 싶었어요. 한 번 더 독하게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람까지 난 남자 데리고 평생 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곱게 이혼해달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지금 도장 찍고 이혼한 다음 그 여자랑 다시 결혼하라고요. 그랬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입니다. 그 여자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것뿐이고 자기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대요. 죽어도 저랑 같이 평생 함께할 거라는 거 있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누구 맘대로 평생을 함께 하나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 여자더러 빚 갚아달라고 하라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들어갔죠. 이후 저와 시어머님은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시아버님과의 이혼을,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바라는 소송이었죠. 남들이 들으면 쌍으로 우습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시어머님은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모두 승소로 끝났어요. 특히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승소로 끝났지만 바람녀 소송도 이겨서 2번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던 신혼집은 전세였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함께 반반씩 돈을 나눴어요. 시부모님 집도 매매해서 반 나눠 가졌죠. 재산 분할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나 걸렸지만 정확하게 다 받아냈답니다. 이거 공기청정기도 내가 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보면 전셋집 살면서 혼수는 내가 다 해왔네. 당신 대체 한 게 뭐야? 결혼 생활 중에 빚이나 지고 바람이나 피고 말이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떵떵거리는 제 말에도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전 친정어머니 댁에서 3기 살았고 시어머님은 당분간 친언니 댁에 거주하기로 하셨죠. 그렇게 소송이 다 끝나서 홀가문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바람녀였어요. 바람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쪽 부모에게까지 바람 사실이 전해졌는데 그때 한 번 저를 찾아오긴 했었거든요. 뻔뻔한 얼굴로 남편 간수 잘못한 네 잘못이지 않느냐 따지기에 그것까지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저지른 일이라서 CCTV고 뭐고 모두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들 뿐이었죠. 바람녀도 그렇고 그쪽 집안 사람들도 그렇고 머리가 참 둔하더군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화난다고 몰아닥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한 거에 앙심을 품었던 모양이에요. 소송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또다시 저희 제육볶음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바람녀와 그 부모 둘 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식을 시키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맛이 별로라느니 너무 간이 밍밍하다느니 트집을 잡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사람이 치졸하기 그지없더군요. 아줌마, 여기 상추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요? 먹고 싶다가도 식욕이 싹 사라지네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좋아요? 다른 테이블이 먹다 남은 상추 재활용한 거죠? 맞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성깔을 부리는데 마음 같아선 저도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사하는 입장이니 소란이 커져서 좋을 게 하나 없었죠. 다행히 친어머니는 주방에 계시느라 소란을 못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돈 안 받을 테니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거지한테 적선한 셈 치겠단 마음이었죠. 그랬더니 또 성질을 내면서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진상 취급했니 뭐니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각오하라느니 뭐냐면서요.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람녀는 그 옆에 입술을 꾹 다물고 앉아선 시위하듯 저를 째려보고 있더군요. 바람녀는 대학생이었는데 바람소송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자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뿔이 난 듯 했죠. 전 한숨을 내쉬며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비 걸면 저 또한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람녀와 그 가족들 정말 둔하고 멍청하다고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냥 대충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게 이들에게도 최선인데 여기서 더 삐대면서 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들 생각엔 생계를 유지하는 영업장에서 남편 바람난 이야기를 하면서 창피를 주면 추문이 붙으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역시 이 집 딸내미 신보가 고약하더니 그래서 제육맛도 일이 없는 건가 봐. 멀쩡한 남편 바람난 만들어서 소송해서 돈 뜯어먹질 않나. 지그 시애미 꼬셔서 시애비랑 이혼시키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만드는 음식 누가 먹고 싶어 하겠어? 그치? 점심시간이어서 손님들도 많았는데 일부러 들으란 식으로 떠벌리더군요. 참 웃긴 게 이미 소문은 날 만큼 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장사는 그 소문과 별개였습니다. 전 늘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음식 맛이 좋았으니 별 타격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애초에 제 잘못으로 벌어진 소송이 아니었으니 다들 오히려 저보다 남편에게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남편이 퇴사한 걸 보면 말 다 했죠 뭐.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소문처럼 도는 거랑 남의 영업장에 와서 떠벌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혼소송과 바람녀 소송을 하면서 법적으로 배운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렇게 말하면 공연성이 성립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제게 흠집을 내기 위해 떠들 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코지 하러 다시 방문할 만큼 법적 소송이 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됐단 거니까 똑같이 법적 소송으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경찰을 불러 그들을 쫓아낸 다음엔 바로 CCTV를 열었어요. 음성 녹음까지 모두 되는 CCTV인 거 아시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3건 진행하느라 친해진 변호사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모욕죄 소송도 걸자는 겁니다. 저번에 바람녀랑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자가 밤에 잠자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녹음본도 갖고 있는데 그거로 모욕죄 소송 가능해요. 그것까지 함께 걸어버립시다 우리. 본때를 보여줘야 다신 이런 짓 안 하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잠자리에서 목석이니 뭐니 하면서 창피를 줬던 사건을요. 그 당시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카페 측에 부탁해 CCTV도 따놨었거든요.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내부에 손님들이 많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녀 소송 진행 때 한 번 마무리 후 한 번 더 찾아왔다는 점을 미루어 접근 금지 신청도 넣어두었어요. 그들은 몸으로 부딪혀오는 일들을 저는 법적으로 모두 해결한 셈이죠. 이번 기회에 저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법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요. 소송 과정에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결국 명예훼손도 모욕죄도 모두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낸 위자료도 꽤나 쏠쏠했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작은 빌라도 매도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까지 모조리 합해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최신축은 아니지만 신축급에 가까웠고 시설도 위치도 좋아 전망도 밝은 곳이었죠.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이혼 소식이랑 이렇게 여자 셋이 같이 산다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완전 드라마 아니냐고 하는 거 있지. 내가 생각해도 진짜 드라마 같다면서 웃었다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 친정어머니, 시어머님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친어머니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님은 도박으로, 저는 게임과 바람으로 남편을 잃어서 그런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TV 보면서 수다 떨 때가 가장 재밌는 시간이랍니다. 이혼이 흠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잘못된 남자랑 살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빠른 결정으로 행복한 여자의 삶을 사는 게 100번 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세 여자 한 달에 600 이상은 법니다.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애정으로 보살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고부 갈등에 관한 게 참 많더군요. 대부분 그런 집이 많게 하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난감한 상황이 생겨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곧 해 뜨는 날이 올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